1965년 2월 13일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의 폭격을 확대하는 제2단계 확전을 승인하지만 이 폭격은 북이 19도선 아래로 제한된 폭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폭격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이 났고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폭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만 남았는데요. 민간인 정책 수립지는 폭격의 강도를 조금씩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것은 북베트남을 서서히 압박해서 결국은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과 미 합참 장군들은 이런 폭격 방법에 대해 비판을 하고 이들은 강력하고 신속한 공격만이 최소의 손실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의 모든 비행장과 유류 저장고 등 목표물을 3일 내에 초토화시켜야만 북베트남의 전쟁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폭격 방법은 민간인 정책 수립진에 의해 정해지면서 폭격의 횟수, 출격하는 비행기 대수 등 모든 것이 관리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항공기 폭격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 공군기지의 보호가 필수적이었고 1965년 2월 남베트남군을 믿지 못했던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다낭 비행장을 보호하기 위해 3개대대 규모의 해병대 파견을 요청합니다. 미국 정부는 전쟁 종료 후 철수를 고려해 중장비가 적은 경보병 부대를 제시하지만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해병대 요청을 고집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 지상군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월 8일 웨스트모어랜드 장군 요청에 따라 해병대 2개대대가 다낭에 상륙합니다. 이제는 비행장 경계를 위한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고 북베트남의 폭격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작전명은 롤링 썬더라 이름 붙이고 작전 개시일은 2월 20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작전 하루 전인 2월 19일 남베트남군 제7사단장 후임 반톤 대령과 가톨릭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이에 반발한 공수여단장 두쿠옥 동준장과 반가톨릭 장교들은 다음날 다시 역쿠데타를 일으켜 남베트남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작전은 계속 연기됩니다. 결국 3월 2일 작전이 시작되지만 중국과 소련의 개입을 우려해 제한되고 소극적인 폭격이 실시되고 이런 폭격은 호치민의 혁명 전쟁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북베트남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5월 10일 존슨 대통령은 갑자기 롤링 썬더 작전을 중지하고 소련에게 협상 중지를 요청하지만 소련은 거절합니다. 다급해진 미국은 모스크바 주재 북베트남 대사에게 협상 의사를 전하지만 그들 또한 응답이 없자 미국은 다시 폭격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제한된 폭격과 반복적인 폭격 중단은 북베트남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북베트남 전쟁 준비에 시간을 주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tonkinman 사건 이후 폭격을 예상한 북베트남은 1964년 11월 판반동 수상을 모스크바로 보내 제트 요격기, 지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무기 등을 요청하고 이에 소련은 기술자를 북베트남에 파견해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약 3억 달러의 경제 원조, 미그 17과 19, 50대, 미그 21, 15대를 포함한 각종 무기를 지원합니다. 중국도 로켓 발사대, 박격포, 지뢰 등 무기를 지원하고 기술자, 철도 건설 관계자 3만 명, 중국군 2개대대, 고사포 사단을 투입합니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남베트남의 분열과 북베트남의 전쟁 의지를 고려해 남베트남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미 지상군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미국 정부에 계속적으로 군수지원 부대와 공병부대 파견을 요청하는데요. 드디어 1964년 12월부터 미국과 우방국가의 전투부대 파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65년 3월에 들어서면서 북베트남의 위협이 증가되자 남베트남과 미국 정부는 전투부대 파견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롤링 썬더 작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존슨 대통령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군의 움직임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북부에 있는 남베트남 1군단 지역에서 북베트남의 공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2군단 지역인 중부 고원지대에 북베트남군 325사단 예하 1개 연대가 침투합니다. 1965년 3월 말에는 북베트남군 2개 대대가 콘툼성 닥토의 남베트남군 전진 기지를 공격하여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남베트남군 연대장까지 전사하게 됩니다. 1965년 3월 30일 베트공은 폭탄을 실은 집차로 미 대사관을 폭파하는 테러를 일으켜 미국인 2명 사망, 부상자 54명, 남베트남인 15명이 사망합니다. 이렇게 남베트남의 상황이 악화되어 가자 미 합참은 북베트남의 침투를 막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1965년 4월 초 안보회의에서 미군 2개 사단과 한국군 1개 사단 파견을 요청하지만 존슨 대통령은 비행장 경계를 위한 해병대 2개 대대의 추가 파견만 승인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4월 20일 결국 존슨 대통령은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의 요청에 따라 비에노와 붕타우 일대 및 비행장 경계를 위해 육군 1개 여단, 퀴논과 나트랑 일대의 방어를 위해서 육군 1개 여단, 추라이 지역 방어를 위해 해병대 3개 대대, 그리고 군수 지원부대 등을 포함한 총 병력 8만 2천 명을 증가시키고 상황에 따라 추가 병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의 한 발 늦은 지상군 개입이 실시되고 있을 때 북베트남은 총공격의 일환으로 남베트남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공격이 계속됩니다. 1965년 5월 초 베트공 1개 연대가 푸웅롱을 공격하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항공 지원과 남베트남군 1개 연대의 지원으로 겨우 방어합니다. 6월에는 칸가이성의 바지하에서 베트공 연대가 매복 작전으로 남베트남군 2개 대대를 전멸시킵니다. 동소아이에서는 베트공 2개 연대가 남베트남 경계부대를 전멸시키고 경계부대를 지원한 남베트남 3개 대대마저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병력을 집중해 남베트남군을 공격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강력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남베트남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한편 미 정보기관은 중부 고원지대의 북베트남군 1개 사단의 침투를 확인하고 추가로 2개의 사단이 침투하고 있으며 라오스 국경지대의 1개 사단은 이미 침투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드디어 북베트남은 중부 고원지대에 병력을 집중시켜 플레이크와 키논을 점령함으로써 남베트남을 남북으로 나누고 전국적인 봉기를 일으켜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1기병사단, 3개 보병대대, 전술공군, 육군항공대, 군수지원부대, 한국군 9개 대대, 오스트레일리아군 1개 대대 등의 병력 증강을 합참에 건의하는데요.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이 요청한 부대와 남베트남에 있는 10개 대대 등 총 44개 대대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병력이 아니었고 단지 남베트남의 붕괴를 모면하기 위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이 될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최소의 병력임을 워싱턴에 타전합니다. 남베트남의 붕괴를 막기 위한 웨스트 모얼랜드의 건의를 받아들인 워싱턴은 미 7함대의 항공 및 함포 지원을 허락하고 전략공군사령부에 B-52 폭격기 운영도 승인합니다. 그리고 6월 18일 최초로 폭격을 실시합니다.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은 지상작전을 3단계로 구상하고 1단계는 1965년 말까지 전세회복에 필요한 병력을 투입, 2단계는 1966년 전반기까지 적의 경멸을 위한 공격을 실시, 3단계는 2단계 완료 후 1년 내에 북베트남의 병력과 기지를 파괴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합니다. 존슨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북베트남에 선전포고를 하고 미군 12만 5천 명을 파견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과 북베트남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전되고 전쟁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부터 중부 고원지대를 점령하여 남베트남을 양분하려는 북베트남군의 공격이 빠를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저지할 미군의 증원이 빠를 것인지, 이 둘 간의 시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투부대만 도착한다고 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전투부대가 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이 필수적이었는데요. 미국과 북베트남의 시간 경쟁은 다른 의미에서 군수지원을 누가 먼저 하느냐였고, 그리고 쌍방의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군수지원은 지구 반바퀴를 돌아 공중과 해상으로 지원해야 했고, 이 때문에 항만과 비행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의 해안은 수심이 너무 얕아 바다 중간에 정박후 소형 선박으로 쉼없이 하역해야 했으며, 비행장도 탄손 루트, 비에노와 다낭의 3개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1962년부터 항만과 비행장 건설을 민간 계약회사인 RMK회사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1965년 말에는 건설 인원이 4,000명에서 25,000명으로 증가됩니다. 1965년 5월 7일에는 해군 건설대대가 추라이에 도착하여 공사를 서둘렀고, 8월에는 미 35 공병단이 캄난에서, 다른 공병대대는 퀴논에서 항만, 비행장, 물자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다낭, 투이오와 등지에서 미국 내 설비가 바닥날 정도로 건설 속도를 올렸고, 1965년 여름에는 15개 공병대대가 작업을 하였으나 모든 것이 부족했고 시급했습니다. 북베트남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지만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찌민 루트로 군수장비 이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더군다나 미군기의 폭격도 큰 장애였습니다. 야간에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해안에서 보급을 했지만 1965년 2월 복로만에서 미군에게 발각되어 100톤의 군수 물자가 격침되고, 이후 미군이 해상 보급을 차단하면서 해상 수송도 거의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호찌민 루트로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데는 많은 인력이 동원됩니다. 한 북베트남군 병사는 박격포탄 2발을 등에 메고 2달 동안 공중 공격을 받고 말라리아에 걸리는 등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포탄을 운반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운반된 포탄은 몇 초 만에 사용되고 다시 2발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기가 막힌 이 병사는 남베트남군으로 귀순해 버리는데요. 이것이 북베트남이 수행하는 가난한 자의 전쟁 단면이었고, 남베트남군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차량, 헬기가 충분히 보급되어 편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군수지원 경쟁에서는 북베트남이 이기게 되고, 9월부터 북베트남의 대공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군수지원 체제는 미흡하지만 충분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1기병사단을 투입하여 선제 공격을 가하는 일대 모험을 단행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